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일 좀 돼야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 배구 선수 학폭, 학교폭력 논란. 국민 여론 어떻게 지금 나옵니까?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네.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군지는 이제 다 아시죠. 예.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에게 구단이 무기한 출전 정지를 조치했고요.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관련된 예.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재영 기다영 선수요. 네. 예. 10명 중 7명 정도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나타났고요. 네. 의견으로 나타났고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23.8%로 불과 4명 중 채 1명도 되지 네. 않는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보니까 4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네. 그러면 스포츠계 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동안 황보선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체벌 문제, 예. 또 선후배 간의 문제, 또 코치와 선수들 간의 문제 계속 불거졌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 언제 해결되나?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만큼 이게 일종의 또래 집단 현상,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로 나타나서 예. 정말 이 배추도사가 이 피고왕 통티가 학교 폭력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고 싶습니다. 학원폭력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여론이 전반적으로 네.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오늘은 특집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체감 경기가 어떤가. 최근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 성장률로 본다면 상당히 선방한 것 아니냐. 예. 호성적이다. 이런 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영업과 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예.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인식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SBS 비즈 경제 전문 채널입니다.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후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에 대한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임기 후반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래 왔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덮친 경제 상황,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60.3%, 10명 중 6명 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또 구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문재인 대통령도 상반기에 수십만 개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20대에서는 64.5%가 경제가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점, 잘 못한 거 그런 정책 뭐라고 좀 합니까? 국민은? 이 질문은 황행크께서도 맞추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 가장 잘한 분야, 잘 운영한 분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뻔한 답을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예. 첫자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입니다. 이것도 오늘 따로 퀴즈가 나가지는 않죠. 코로나
19 극복이 예. 10명 중 6명 가까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세대 구분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는 예. 65.7%로 3명 중 2명 정도는 코로나19 극복.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지난해 1월 20일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대구 경북에서 또 2월 중순 또 2월 말 3월 초까지 예.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뭐 종교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기는 했지만 그 뒤로 또 정부가 잘 대응을 했고 K-방역 또 드라이브스루 또 진단키트 등에서도 호평을 받았고 8월 2차 유행이 있었을 때도 단호한 대응으로 정부가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갔었는데 역시 이것이 이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경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다면 또 한 번 예. 질문드립니다. 네.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경제 분야는 무엇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을까요? 뭐 그거야 뭐 예. 우리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자로 시작한 네. 걸로. 예. 아니 이게 예.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10명 중 6명 코로나19 예. 극복이 잘했다면 부동산 정책은 10명 중에 6명가량 62%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40대가 가장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 부동산에 대해서도 40대가 71.3% 예. 가장 좀 잘 못한 분야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해서 40대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예. 남아있는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분석을 말씀드리면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역시 변수는 이제 백신 접종이 다음 주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죠. 코로나19 백신과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대결이 아니겠느냐 이런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브의 대결. 예, 알겠습니다. 네, 코브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지금 주식시장 계속 뭐 3,000선에서 이게 뭐 심지어 뭐 후지산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네.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열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많이 오를 것으로 그래도 예상되는 뭐 종목 이런 것들도 뭐 조사됐습니까? 이걸 또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 누군가에게 주식 투자하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실례인데 그만큼 예. 전 국민의 주식 투자, 뭐 주진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주식 투자는 어린이, 그래서 이제 예. 초보 투자자들을 주진이라고 이야기할 그런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 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누가 좀 대박 터지는 종목 좀 짚어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 물어봤습니다. 길을 조금 지금 세우고 계시죠. 예. 미래자동차, 전기차를 말하겠죠. 예. 자율주행차 및 2차 전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하. 가장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이 제약 및 바이오, 그다음이 반도체 및 IT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또 쿠팡 열풍도 있었는데요. 네. 조금 시각은 다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2차 전지다,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에 예. 60세 이상은 좀 보통 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투자 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그런 만큼 주식 투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알아야 되거든요. 참고로 배추도사는 네. 주식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못하는 건가요? 네, 못하는 겁니다. 예, 예. 아니면 주식 투자 하실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죠.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할 것으로 평가받은 차기 대선 후보. 이 질문이 대선 때만 되면 참 많이 물어보는데 예. 황행크께서 잘 아실 텐데 이거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또 판단하고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조사 결과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네.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이들 중에서 누가 경제 운영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장 높은 응답은 네.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26.1%로 나타났고 예. 그 다음이 윤석열, 이낙연 대표는 12.1%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예. 7.7%로 나타나서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경제 잘할 걸로 알고 기준으로 판단했을까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예. 좀 선호도에 가까운 정도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40대는 이재명 지사가 경제 운영을 잘할 것이다. 44.3%로 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꽤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49.1%가 이재명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최근에 기본소득, 예. 또 전국민 재난지급 이런 이슈 파이팅이 이 지사에게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 아닌가 예.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두 번째로 올라온 건 그건 좀 특히 더 의아합니다. 네, 경제보다는 예. 검찰 개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보궐선거 쪽 좀 보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근 판세 좀 봐주시죠. 네. 설명절 연휴 전에도 조사가 많이 쏟아졌고 설명절 이후에도 나왔었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추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 판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우세합니다. 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접전 양상으로 읽힙니다. 예. 3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경우에는 예. 박영선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예.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1대1 대결 구도는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예. 팽팽하거나 또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예. 박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결과.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추이는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네. 가능한 그런 예. 네. 근데 지금 흐름이네요. 특별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예. 우리가 뭐 단일화가 중요하다. 네. 또 여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선거는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새5 지서. 그러니까 예. 세대 50대가 예. 결정적입니다. 50대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서쪽입니다. 예. 동쪽보다는 서쪽에서 지금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서남권이 중요합니다. 강서구, 예.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네. 또 관악구, 동작구가 과연 누구에게 표심을 주느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별로 이제 후보 간 토론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 선거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뭘로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거? 단일화가 네. 예, 단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이 예. 단일화가 마치 유행어처럼 됐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호사화 말씀드렸죠. 단일화가 보궐선거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슈가 될 것으로 분명한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새5 지서, 예. 세대 50대 그리고 지역은 서쪽이 결정하는데 이 내용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세대는 50대. 왜 세대가 50대냐면 예. 보수와 진보가 교차하고 가장 표심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연령대가 바로 50대입니다. 부산도 서쪽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별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후보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또 원하고 있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예.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또 쏠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여당 후보에게는 부산 판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중요합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당에서 제기하는 MB정부, 정치인 사찰 관련 의혹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요.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주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서쪽을 말씀드렸는데 부산, 사상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강서구 북구는 강서 북을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를 했던 지역입니다. 동구, 서구, 중구, 부산 진구, 영도구 표심이 이번 부산시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 수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K열풍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불어닥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영혼까지 끌어낸다면서 영끌이다, 빚내서 투자한다, 이렇게 해도 집 한 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로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거든요. 그럼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K 부동산 열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고요.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제일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들에게도 국내 부동산은 사놓으면 언젠가 오른다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 예. 네. 이건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네, 국내인 김성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6,800여 건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좀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21,400여 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400여 건, 또 2018년도에는 26,400여 건으로 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23,900여 건으로 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지난해 다시 거래량이 거의 한 3,000건 가까이 다시 반등한 겁니다. 이런 상승세를 좀 이끈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지난해 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51.3%를 거래하면서 차이나 머니가 대거 몰린 겁니다.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지난해 또 반등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어느 지역 쪽이 특히 많습니까? 네, 이 매수 지역이 좀 국적별로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은 주로 이제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인 다음으로 높은 매수세를 보였던 미국인들은 강남구와 용산구, 또 서초구, 송파구 지역으로 투자가 많았습니다. 즉, 이 중국인들의 매수세는 이 서울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서울 서남권에 좀 집중이 됐고요. 미국인들은 최근 뜨고 있는 그런 강남권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건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봤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과는 좀 달리 대출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인 LTV니 총대출 상환 비율인 DTI니 이런 다양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사실상 대출이 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국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국내 기준의 그런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네요.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집 소유 여부 그리고 국내 소득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그 30대 그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이제 국내에 입국을 했다가 전국의 아파트 한 8채를 사들였습니다. 8채. 그런데 8채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 출처가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이 가족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 그 규제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우리들 외국인들한테 월세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런 우려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인이 된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모두 이제 1,79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40%가량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실제로 서울에서는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과 같은 이런 반발 여론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좀 제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좀 중과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상호주의에 좀 위반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좀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일례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득이 없는 그런 외국인들의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도 이제 손발이 묶인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이 파고드는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 네. 서방 국가들 보면은 그 국내에서 확실한 소득, 그 세금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예, 그 대출도 불가능하고 그런 게 많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아직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비트코인 좀 알아볼까요? 비트코인이 네. 최근 5만 달러 돌파했다는 뭐 기사들 막 나왔습니다 보니까. 네, 이거 좀 이게 그러면 이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요즘 그 흐름이? 네,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이런 좀 뭐 비트코인 예전에도 이제 2011년도에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뭐 그때 상황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이제 5,5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 이제 7시 30분을 기준으로 좀 알아봤는데 예. 지금 보니까 5,700만 원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5,700만 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 비트코인의 그 실질적 가치와 또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그 말에는 2만 달러 육박하다가 이듬해 곧바로 이제 3천 달러대로 이제 80% 이상 폭락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가상화폐의 찬반 입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이번 랠리가 과거 급등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의 그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2017년도 당시에는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 분위기는 이제 기업하고 개인이 나란히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쌍끌이 랠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관의 뭉칫돈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미래사용 가치에 대한 의문을 일정 부분 해소한 덕분에 이 개인 투자자도 뭐 추가로 더 몰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도 비트코인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직은 이게 비트코인이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사실 뭐 금도 아니고 네. 현금도 아니고. 예. 자, 그러면 테슬라도 자사의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 뭐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제 15억 달러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사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이제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공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좀 가장 오래된 은행인 그 뉴욕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디지털 가상 그 화폐의 어떤 취급 업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가상화폐 역사에서 좀 상징적인 이정표가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어허. 네. 그러니까요. 이들 외에도 이제 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영업 허가를 받아서 관련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마스터카드는 올해 안에 그 자체 네트워크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회의론이나 또 경계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실제 통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수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기도 했고요. 또 제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이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좀 축소하고 돈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아예 그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회의론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단지 이 통화 완화 시대의 한탕을 노리는 그 투자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기극에 불과하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CNBC도 비트코인을 역사상 가장 큰 버블 중 하나라고 우려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도이체방크의 최근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의 양대 버블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도 이 단기적인 가격 급변동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예. 이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투기로 봐야 될지 이런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빚내서 주식하는 주식 B2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뭐 3,000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던 코스피가 이제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서면서 예. 이 주식 B2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이제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신용 그 거래 융자 잔고가 예. 21조 6,6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 1월 7일 그 B2 규모가 20조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제 최고 금액을 갈아치운 겁니다. 예, 예.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이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대출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B2 규모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좀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11조 6,268억 원, 그리고 코스닥이 10조 35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예. 2배가 넘게 늘어난 규모고요. 지난 1998년 이래 집계한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보통 이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그런 신용거래 융자도 좀 늘어나거든요. 예. 최근에 이 미국의 그 게임스톱 사태 여파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되는 듯 보였는데 다시 상승장이 좀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를 두고도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여 이자보다 이 주가 상승폭이 또 클 것으로 예상하고 예. 단기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완전히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깡통 계좌라고. 네. 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좀 무리한 그런 B2 규모가 좀 급등한 탓에 이게 좀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반대 매매가 뭐냐 하면 이 투자자가 좀 그러니까 빚낸 것을 이제 제때 갚지 못할 때 예.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주식을 강제로 이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 반대 매매가 좀 무서운 이유가 이 증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필요한 그 수량만큼을 이제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그 갚아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셈이죠. 예. 게다가 이제 반대 매매로 나온 매물들이 이제 풀리면서 이 해당 종목의 주가도 덩달아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 그에 따른 이제 피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B2 규모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증가 속도도 좀 빨라가지고 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예.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만약 조언을 하라 한다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분 뒤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립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그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익하시도 않았는데요. 자, 20대 부부가 또 태어난 지 고작 2주도 안 된 신생아 학대에서 숨지게 한 사건도 나왔습니다. 물고문에 가까운 이모 부부의 학대를 받다 숨진 10살 조카, 또 어머니가 이사 나간 집에서 홀로 쓸쓸히 숨진 3살 아이까지 안타까운 죽음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건 각양각색인데 다 참혹하고 비극입니다.
자, 되풀이된 아동학대 이 비극 우리 사회가 좀 막을 방법 없을까요? YTN 윤은숙 기자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그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이 뭐 증언했다는데 안타까운 내용이 있다고요? 네. 지난해 입양된 뒤에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해서 생후 16개월 만에 숨졌던 정인이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이 목격했던 정인이의 상태를 법정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입양 초기부터 정인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좀 받았다 이런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만 해도 정인이는 아주 쾌활하고 예쁜 아이였다 이렇게 원장은 회상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그래서 본인도 학대를 의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양모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양모 장 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피했다고 하고요. 특히 지난해 9월에 그 2달 만에 다시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는 굉장히 아이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당시의 모습도 전했는데 손발이 차갑고 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인이가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마치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처럼 몸은 앙상한데 이렇게 배만 불룩 튀어나온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침묵하는 바람에 그날이 정인이의 마지막이 됐다고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정인이 입양을 담당했던 콜트 아동복지 직원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이상했던 양모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양모 장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보통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 씨는 정인이를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말이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구속 수감 중인 정인이 양모는 어제 재판에 수의를 입은 채로 출석을 했고요. 내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축 늘어뜨린 채 얼굴을 가린 상태였는데 주변인들의 이런 증언이 잇따라 나오니까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던 남편이자 그 정인이의 양부인 안모 씨는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정인이 사건 알려지면서 공분이 참 큰데 그 재판장 근처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죠. 아무래도 시위하는 거였죠. 네, 이번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여전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제 재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그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화환이 100여 개가 넘게 쭉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요. 또 양부모를 좀 엄하게 벌을 주라고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요. 어제 날씨가 서울 같은 경우는 체감온도 영하 10도 아침에 실제로 영하 10도였고요. 체감온도는 15도, 20도 가까이였죠. 굉장히 그렇게 추운 날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해외까지도 널리 알려져서 중국이나 이런 일본 이런 데서 SNS를 통해서 정인이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포함해서 여러 외국인 분들도 어제 재판장에 와서 같이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그 남부지법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또 포항에 있는 양모 장 씨의 부모 집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직접 법원에 나올 수 없었던 여러분들이 맨선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마음을 보태기도 했고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정인아 미안해 이런 문구와 이미지를 담은 글을 하루 종일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저에는 이 아동 학대 치사 이제 살인이 아니고요. 이런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살인 혐의 적용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요? 네, 정인이 사건도 당초에 피의자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후에 살인죄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제 숨진 아동들에 대한 폭행 강도나 이렇게 잔혹한 학대 수법 이런 걸로 볼 때 고의성이 큰 사건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경찰이 살인 혐의를 최근에는 좀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 사건들이 좀 많았는데 예? 전북 익산에서 20대 부모가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이 부부가 당시에 119에 신고를 했었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아이를 심하게 때린 뒤에 병원에 안 데려가고 신고를 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다른 아동학대 사건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멍 빨려 없애는 법, 장애 아동의 증상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게 알려져서 좀 충격을 줬고요. 또 이 당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신생아인데 분유를 토하거나 눈을 이미 한쪽을 제대로 못 뜨는 등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9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생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아이라고 해도 굉장히 손도 대기가 안아주기도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겨우 2.5kg 정도 안 됐는데 태어난 이후에 제대로 안 먹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발육도 제대로 정상적이지 못했는데 이런 아이를 분유를 토한다, 운다, 오줌 싼다 이런 이유로 계속 학대를 했고 거짓 연기를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까지도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이미 반복된 폭행으로 호흡과 맥박도 없었는데 이 아이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를 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 살인죄 적용하는데 좀 참작이 된 것 같고 특히 부검을 해봤더니 머리 쪽에 크게 다친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빠가 아이를 침대로 던져서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진 걸로 파악을 하고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 치사 혐의 대신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숨진 아이의 누나인 첫째 아이도 코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서 이 첫째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2주도 채 안 돼서 참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부부는 좀 반성하는 기색보다는 좀 서로에게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끔찍하다 못해 어이없다 못해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모부가 또 10살짜리 여조카 이른바 물고문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근데 이 부부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했다고요? 네, 범죄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이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8일에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욕실에서 10살 아이가 숨졌는데 조카고 이모 부부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의 숨지기 직전에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손과 발을 묶고 욕조에 아이를 담궜다고 하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한 달 넘게 20차례 가까이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역시 경찰도 이 조카를 학대한 이모 부부에게 원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이 됐었는데 살인죄로 바꿔서 검찰로 어제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에 대한 부검 감정서가 나오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재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살인죄에 관한 그런 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보다 좀 확실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정서 또 정인이 사건 당시에 경찰의 처리 과정에 대했던 비판 여론 같은 것들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 것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 부부가 언론에 노출이 됐죠. 이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모 같은 경우에 잘못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조금 다소 억울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근데 기자도 형사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내비쳤고요. 원래 당초에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뜨거웠는데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 쪽으로 비공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질문. 그럼 어떤 질문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동학대 신고도 지금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단기간에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인이 사건 이후에 뭐 늘어난 관심을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최근 4개월간 접수된 것들 보면 서울만 놓고 봐도 1,000여 건이 넘고 뭐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유난히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민감도가 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만큼 커진 탓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정 내 문제나 훈육 문제로 치부를 했다면 최근에는 내 일처럼 시민들이 우리 아이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서 좀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근절할 방법 뭐 어떻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시간만 많다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참 대책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좀 아직은 제도 개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뭐 하나만 들자 그런다면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이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노 속에 단기간에 마련되는 미봉책이 아니라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숨진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좀 샅샅이 훑어서 조금 아주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데 바탕이 되는 진상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하루빨리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겨울 스포츠의 양대 산맥 농구와 배구죠. 배구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좀 시끄럽고 요즘 프로농구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경기가 없어요. 설 연휴였던 12일부터 안 했고 다음 주 수요일인 24일에 재개가 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라고 해서 종종 쉬긴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국제대회 아시아컵 때문입니다. 카타르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농구연맹 피바 아시아컵 대회가 열려서 2주간 쉬기로 했습니다. FIFA가 아니라 FIFA. 네. 바스켓볼이니까요. 지금 18일이면 그럼 오늘부터 대표팀 농구 경기 볼 수 있겠네요? 놀랍게도 대표팀이 카타르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 대회 전격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취소요? 카타르는 사실 축구 챔피언스 리그도 하고 유도 마스터스 대회도 하고 스포츠 행사 쭉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면서 카타르 보건당국이 모든 스포츠 대회 취소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수단은 12일에 코로나 검사 받고 13일에 출국하기로 했었는데 못 나갔고요. 피바는 다른 대안, 그러니까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찾고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늦어도 23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장소는 일단 필리핀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시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프로농구 시즌인 3, 4월에 만약에 아시아컵이 열릴 경우 순위 싸움에 타격이 크고 그래서 우리 농구협회는 우리 농구 좀 끝나고 5월 말 이후로 미루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자, 프로농구 순위 싸움 타격이 크다는 얘기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럼 경기 일정 또 돌아온 뒤에도 뭐 자가 격리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거 보면 선수들 이거 너무 오래 빠져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게? 대표 선수 사실 이번에 소집이 되면 거의 한 달간 공백이에요. 자가격리에 시차 적응, 부상 위험 이런 걸 따지면 컨디션 관리에도 애를 먹을 수 있고요. 국가대표가 누굽니까? 사실 모든 팀에서 당연히 에이스고 인기도 많은 간판 선수잖아요. 그래서 흥행에도 또 순위 싸움에도 치명타다 이런 주장인데 또 그도 그럴 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축구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것도 아니고 농구 아시아컵 사실 생소하시죠?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단이 난색을 표시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도 블랙 코미디였어요. 농구 엔트리가 12명인데 프로 농구팀이 10개거든요. 그래서 순위 싸움 중요할 때 선수들 빠지다 보니까 국가대표 많이 뽑히는 팀이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10개 구단 에이스 1명씩 10명을 뽑고 거기에다가 군인팀 상무에서 1명, 또 고등학생 1명을 발탁을 해서 12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상의 전력은 아니지만 프로농구랑 상생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뽑은 건데 그래도 뒷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뒷말이 나온다. 공평하게 한 명씩 뽑았는데 왜 그래요?
에이스인데 에이스 나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두를 달리는 KCC 같은 경우는 귀하한 선수, 라거나 선수가 있고요. 이정현, 손교창 이런 선수 다 국가대표 자원입니다. 뭐 KT도 허대 감독의 둘째 아들 허훈, 또 양홍석 선수가 있고요. 오리온도 뭐 이대성, 이승현 이런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 자원인데 포지션이 그 뭐 센터, 포워드, 가드 이렇게 골고루 갖춰야 되잖아요. 팀당 한 명씩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이제 무조건 뽑아야 되는 선수들을 한 명씩 뽑고 나머지 이제 포지션별 구멍을 메우는 차원으로 이제 남은 선수들 선수 선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팀은 정말 중요한 주축 선수가 포함됐고 어디는 국가대표 남는 포지션을 메울 좀 팀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선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명단 발표 전까지 어떤 구단은 이 선수 뽑지 말아달라고 청탁하고 회유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총극도 있었대요. 그래서 농구 대표팀 김상식 감독도 선수단 선발 운영을 이끄는 추일승 경기력 향상위원장이 나 못하겠다. 동반 사임 의사를 밝힌 일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어차피 코로나19도 위험한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주 인기 있는 대회도 아니고 그냥 불참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의견 없습니까? 사실 축구 A매치 기간이 있듯이 농구 아시아컵도 예선 뭐 윈도우 1, 2, 3 해가지고 특정 기간에 정해서 경기를 치러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바레인에서 예선이 있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해서 불참했어요. 근데 벌금이 2억 원에 승점도 2점이 깎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예선에 나가면 징계가 절반으로 줄고요. 사실 우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이랑 한 조라서 여기서 2위 이내에 들면 본선 나가서 월드컵 출전권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상대는 아니라 구단들은 이제 대회가 언제 어디서 할지 확정이 되면 어린 선수들 뭐 상무팀 위주로 다시 뽑자 이렇게 건의할 계획인데 농구협회는 미온적이고 또 우리끼리 합의된다고 해도 명단을 피바에서 바꿔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늘 영광스러운 건 아니고 때로는 지민 상황도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오늘 분석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